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하얀 눈발이 거세게 쏟아지던 겨울밤, 병원 복도는 긴장과 침묵으로 가득했다. 25살의 정혜리는 분만대 위에서 극심한 진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창백한 입술에서는 숨이 가쁘게 새어나왔다. 조금만 더 힘주세요. 아기 머리가 보입니다. 의사의 외침에 혜리는 고통을 참으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산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기대하던 축복의 순간은 곧 어두운 침묵으로 바뀌었다. 간호사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그런데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 절반을 붉고 짙은 반점이 덮고 있었고 작은 손가락들은 정상적인 형태와 달랐다. 담당 의사인 이도현은 수백 명의 출산을 지켜봤지만 이런 경우마다 늘 마음이 무거웠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이도현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깊게 배어 있었다. 혜리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자신의 딸을 바라보았다. 10달 동안 배 속에서 꿈꾸던 예쁜 아기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차가운 현실 앞에서 혜린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분만실 밖, 혜린의 남편인 강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병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30살의 그는 부산 출신의 중견 기업 대리로 늘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살아온 소심한 성격이었다. 그의 옆에는 강순옥 여사, 60대 중반의 그의 어머니가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순옥 여사는 부산에서 이름난 강씨 가문의 일원으로 가문의 명예와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적인 인물이었다. 이도현 의사가 분만실에서 나와 상황을 설명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합니다. 다만 아이에게 선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순옥 여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무슨 특징이요? 얼굴에 선천성 혈관종이 있고 손가락에 약간의 기형이 있습니다. 요즘 의료 기술로도 완전한 교정은. 그만하세요. 순옥 여사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우리 가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는 겁니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권위에 눌려 자란 그는 이 상황에서도 주체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혜리는 병실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차가운 현실이 심장을 찌르는 듯 아팠다.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고도 마음 한구석은 얼어붙어 있었다. 그날 밤 병원에서 퇴원한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다.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해요? 혜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는 핸들을 꽉 쥔 채 침묵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어머니의 압박과 세상의 편견 앞에서 그는 무력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직접 키울 수는. 혜린아, 너도 알잖아.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혜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뒷좌석의 카시트에 잠든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차는 서울 종로구의 조계사 앞에 멈췄다. 조계사는 오랜 역사와 함께 버려진 아이들이 종종 맡겨지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눈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도심은 고요했다. 혜리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들었다. 작은 아기의 체온이 가슴에 전해졌다. 차디찬 공기 속에서도 아기의 숨결은 따뜻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딸. 혜리는 속삭였다. 그녀는 아기의 곁에 쪽지를 조심스럽게 놓았다. 부탁드립니다. 사정상 키울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잘 돌봐주세요. 조계사 대웅전 앞계단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후 혜리는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붉은 반점이 선명한 얼굴, 작은 손, 잠든 모습. 그 모든 게 혜린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바로 그때 아기가 약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혜린의 발걸음이 멈췄다. 돌아서서 다시 안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다. 하지만 민수의 손이 그녀를 붙잡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에 놀란 두 사람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눈 내리는 서울의 밤, 고요한 사찰 앞에 홀로 남겨진 아기의 울음소리가 새벽을 가르며 퍼져나갔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흩날리는 눈발 속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아기는 작은 담요에 쌓여 고요히 잠들어 있었고 그 곁에 놓인 쪽지 한 장만이 부모의 흔적을 대신했다. 그 시각 조계사의 한쪽에서 새벽 예불을 마친 스님들이 법당을 나서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60대 중반의 지은 스님은 30년 넘게 이곳에서 머물며 수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지켜본 인물이었다. 지은 스님은 차가운 공기 속에 묘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의 슬픈 숨결이 담겨있는 듯한 기운이었다. 발걸음을 옮긴 지은 스님은 대웅전 앞 계단에서 작은 생명체를 발견했다. 세상에. 지은 스님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에 안았다. 새빨간 얼굴 반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작고 여린 손가락들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스님은 그 어떤 연민도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 그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아기를 바라보았다. 아기의 곁에 놓인 쪽지를 펼쳐본 지은 스님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부탁드립니다. 사정상 키울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잘 돌봐주세요. 세상이 널 버렸을지 몰라도 부처님은 널 버리지 않으셨단다. 지은 스님은 속삭이듯 말했다. 아기의 붉은 반점을 다시 바라보며 스님은 생각했다. 세상은 외모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런 표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의 이름은 서연이다. 좋은 인연 속에 아름답게 자라라는 뜻이야. 그렇게 강서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아기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을 맞았다. 조계사에는 서연 말고도 여러 아이들이 함께 지내고 있었다. 고아나 부모의 사정으로 맡겨진 아이들이었다. 5살에서 15살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있었고 각자의 사연을 품고 살아갔다. 그 중에서도 박지훈이라는 10살 소녀는 서연보다 5살 많은 형이었다. 지훈 역시 어린 시절 버림받은 아픔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아픔은 곧분노로 바뀌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곤 했다. 특히 외모가 남다른 서연은 지훈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쉬웠다. 괴물아, 넌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절에 오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도망가잖아. 어느 날 지훈은 어린 서연을 향해 소리쳤다. 서연은 겨우 3살이었지만 이미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 사람들의 시선, 속삭임. 저 괴물 아니에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작은 변명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그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서연은 조계사 뒤편 조용한 연못가로 도망쳤다. 그곳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서연만의 비밀 장소였다. 서연은 작은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이용해 땅에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상처와 슬픔을 잊을 수 있었다. 서연은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알았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건 그림뿐이라는 사실을. 어느 늦은 오후, 지은 스님은 연못가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땅바닥에는 연꽃, 나비, 그리고 하늘의 구름까지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놀라운 건 그 세밀함과 표현력은 또래 아이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었다. 서연아, 이거 내가 그린 거니? 지은 스님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하구나. 지은 스님은 서연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다. 부처님이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구나. 세상을 마음으로 그릴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야. 그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다. 누구도 자신을 칭찬해준 적이 없었기에 그 한마디는 어린 마음을 깊이 울렸다. 정말요? 저도 예쁜 거 그릴 수 있어요? 그럼 물론이지. 세상의 진짜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아이가 바로 너야. 그날 이후 지은 스님은 서연을 위해 작은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준비해 주었다. 서연은 밤낮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 속에서만큼은 자신의 붉은 반점도 기형적인 손가락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세월은 흐르고 서연은 6살이 되었다. 하지만 외모 때문에 받는 상처는 줄어들지 않았다. 절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아이들의 장난 섞인 조롱, 지훈의 지속적인 괴롭힘. 넌 절대 친구 못 사귈 거야. 너처럼 이상하게 생긴 애랑 놀 사람이 어디 있어? 지훈의 말에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래도 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난 괴물이 아니야. 그 작은 결심이 언젠가 자신을 지탱해줄 단단한 뿌리가 될 것임을 서연은 아직 몰랐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면 어렴풋이 느꼈다. 자신 안에도 누군가 사랑해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조개사의 기와지붕 위로 쌓이는 하얀 눈을 바라보며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는, 꼭 언젠가는 세상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날이 오기를. 시간은 흘러 어느덧 서연은 7살이 되었다. 조개사에서의 생활도 이제 익숙해졌지만 외모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서연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었다.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 일부는 서연을 보고 놀라거나 뒷담화를 하기도 했다. 어린 마음에 그 시선들은 마치 바늘처럼 아프게 꽂혔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서연을 지탱해주는 것은 그림이었다. 지은 스님이 선물해준 스케치북은 서연의 세상 그 자체였다. 서연은 매일같이 꽃, 나무, 하늘, 절 주변의 풍경을 그렸다. 무엇보다 서연이 자주 그리는 것은 연꽃이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야. 넌 꼭 그 연꽃 같구나. 지은 스님이 자주 하던 말이었다. 서연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자신도 언젠가는 진흙 같은 세상 속에서 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연꽃을 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조계사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소외계층 어린이 미술대회의 홍보팀이었다. 조계사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다. 지은 스님은 서연을 조심스럽게 불렀다. 서연아, 너도 대회에 나가보지 않겠니? 서연은 깜짝 놀랐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다. 외모 때문에 다시 상처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저 못해요. 사람들이 저 보면 또 놀릴 거예요. 서연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지은 스님은 서연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는 게 아니야. 너의 그림 속에 담긴 마음을 보는 거란다. 정말요? 정말이지. 넌 마음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아이야. 그걸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해. 스님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결국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한 서연은 밤낮으로 그림을 그렸다. 대회 당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미술대회가 열렸다. 수백 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모여 북적였다. 화려한 옷을 입은 아이들, 손에 고급 미술 도구를 든 아이들이 많았다. 서연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어김없이 서연을 향했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저의 얼굴 좀 봐. 무섭게 생겼어. 엄마, 저 아기는 왜 저래? 서연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익숙한 시선과 속삭임이지만 여전히 아팠다.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은 주머니 속에 넣어둔 연꽃 그림을 손에 쥐었다. 넌 연꽃이야.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도화지를 펴고 붓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붓끝이 하얀 종이에 닿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놀이공원, 멋진 집, 자동차를 그렸다. 하지만 서연이 그린 것은 달랐다. 서연은 눈 내리는 조개사를 그렸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법당 앞에 작은 아이가 서 있고 자비로운 스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오는 모습이었다. 붉은 반점을 가진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 그림 속 풍경에는 버려짐의 슬픔 대신 새로운 희망과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림을 완성한 후 서연은 조용히 물러났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 앉아 결과 발표를 기다렸다. 잠시 후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유명 미술교사 김소영이 서연의 그림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이 그림, 누가 그렸습니까? 서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김소영 선생님의 눈빛이 커졌다. 정말 대단한 그림이에요. 이 어린 나이에 이런 깊은 감정을 표현하다니. 결국 결과 발표에서 서연의 그림은 대상을 수상했다. 광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사람들은 서연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번엔 놀람과 감탄의 시선이었다. 서연은 상장을 받으며 믿기지 않는 듯 떨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지은 스님과 다른 아이들도 기뻐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대회가 끝난 후 지훈이 서연을 찾아왔다. 지훈의 손엔 서연이 소중히 안고 있던 상장이 들려 있었다. 아, 듣자 하니 상 받았다며? 사람들이 불쌍해서 준 거지.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 지훈은 냉소를 머금은 채 상장을 찢어버렸다. 서연의 마음도 상장처럼 찢어지는 듯 아팠다. 왜 이렇게 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훈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너 같은 괴물이 상 받는 세상이 잘못된 거야. 넌 그냥 숨어서 살아야 해. 지훈의 말은 칼날처럼 서연의 가슴을 베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울음을 참았다. 대신 작은 속삭임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괴물이 아니야. 나는 연꽃이야. 서연의 가슴 한편에서 작은 불씨가 타올랐다. 언젠가는 반드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거라는 결심이었다. 그것이 서연 인생의 첫 번째 희망의 빛이었다. 시간은 흘러 서연은 12살이 되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서연은 그림으로 마음을 다잡는 법을 배웠다. 조계사의 연못가와 숲속은 여전히 그녀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서연은 끝없이 연습하고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렸다. 지은 스님은 그런 서연을 묵묵히 지켜보며 조용히 응원해 주었다. 서연아, 넌 정말 많이 자랐구나. 이제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됐다. 어느 날 지은 스님은 오래된 신문 기사를 내밀었다. 서울의 유명 예술중학교 홍보 기사였다. 이 학교는 전국에서 예술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선발해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곳으로 일반적인 학교와 달리 재능과 열정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곳이었다. 스님, 저 같은 애도 갈 수 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얼굴의 붉은 반점과 기형적인 손가락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물론이지. 너의 재능은 이미 세상 어디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야. 문제는 내 용기일 뿐이다. 지은 스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밤새 고민 끝에 서연은 입학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서연은 지난 몇 년간 그려온 그림들을 정리했다. 조계사의 풍경, 연꽃, 연못가의 하늘, 그리고 자신을 그린 자화상까지. 그림을 한 장 한 장 펼쳐볼수록 서연은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입시 당일, 서연은 조계사의 작은 화실에서 아침 일찍 서울 예술중학교로 향했다. 교정에는 수백 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깔끔한 교복을 입고 값비싼 미술 도구를 든 아이들이었다. 서연은 그들 사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몇몇 부모들은 대놓고 수근거렸다. 저의 얼굴 좀 봐. 저런 애도 오네. 아무리 재능 있어도 저런 외모면 힘들 텐데. 익숙한 말들이었지만 그날따라 더 아프게 들렸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손에 쥔 스케치북을 꼭 끌어안으며 시험장으로 들어섰다. 시험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첫 번째는 실기평가,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심사와 면접이었다. 실기 시험의 주제는 상처 속의 아름다움이었다. 서연은 잠시 멍하니 주제를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마치 자신을 위한 주제 같았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서연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담았다. 얼굴의 붉은 반점, 이상한 손가락,
그리고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 세상의 잣대에 맞춰 숨기기보단 오히려 당당히 드러내는 그림이었다. 포트폴리오 심사 시간. 심사위원들은 서연의 작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깊이 있는 감성은 보통 어린아이들이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이 자화상. 자신을 이렇게 솔직하고 담담하게 표현하는 건 굉장한 용기입니다. 한 심사위원이 물었다.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담을 수 있었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다. 저는 버려졌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차가움을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조계사에서 자라며 그림을 통해 아픔을 표현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발표날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다.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조계사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지은 스님을 꼭 껴안았다. 스님, 저 됐어요. 진짜 합격했어요. 지은 스님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잘했다. 서연아. 이게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세상에 너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날들이 더 많을 거야. 그렇게 서연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 상처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순간이었다. 서울예술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강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물론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다. 친구들의 시선, 선생님의 기대, 낯선 환경까지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교실 한쪽 벽에 걸린 다양한 작품들을 바라볼 때마다 서연은 가슴 한편에서 두근거림을 느꼈다. 그림은 자신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특히 같은 반 친구인 최수아의 존재는 서연에게 큰 위로였다. 수아는 외모에 개의치 않고 서연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다. 안녕. 난 최수아야. 너 그림 정말 잘 그린다며? 같이 그려보자. 처음엔 낯설었지만 수아의 따뜻함에 서연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점차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리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2학년이 되던 해 학교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미술 전시회 참가 기회가 주어졌다. 이 전시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대중 앞에 처음 선보이는 자리로 여러 화랑 관계자와 미술계 인사들도 참석하는 큰 행사였다. 서연도 망설임 끝에 참가를 신청했다. 전시회 준비 기간 동안 서연은 매일 늦은 밤까지 작업에 몰두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작품의 제목은 하얀 밤, 조계사였다. 그림 속에는 눈 내리는 조계사 앞에 서 있는 작은 소녀와 그 소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지은 스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하얀 눈 속에서도 선명히 보이는 붉은 반점의 얼굴을 가진 소녀.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다. 전시회 당일 서울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는 학생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전시장 곳곳에서 감탄과 탄식이 오갔다. 서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에 숨어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고 있었다.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때 중년의 부부 한 쌍이 서연의 그림 앞에 멈춰섰다. 남자는 정장을 차려입었고 여자는 단정한 코트 차림이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림을 바라보다가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남자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그들은 바로 서연의 친부모 강민수와 정혜린이었다. 우연히 인사동을 지나던 두 사람은 갤러리 앞을 지나가다 청소년 미술 전시회라는 문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서연의 작품을 마주한 것이었다. 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거 그날 우리 조계사. 맞아, 그날이야. 민수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림 속 풍경은 13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자신들이 버려두고 떠났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작은 소녀의 붉은 반점, 스님의 따뜻한 시선, 눈 내리는 사찰. 모든 것이 선명히 재현되어 있었다. 설마 이 아이가 우리? 혜리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들의 눈앞에 놓인 현실은
그동안 외면하려 했던 죄책감과 후회의 결정체였다. 그 순간 민수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붉은 반점이 그대로 남아있는 얼굴, 긴 머리, 그리고 떨리는 눈빛. 민수와 혜리는 순간 숨을 멈췄다. 사진으로도 뉴스로도 본 적 없는 그 얼굴.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우리 딸이야. 민수가 힘겹게 속삭였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봤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온몸을 마비시켰다. 그때 갤러리 한쪽에서 전시 기획자와 몇몇 관람객들이 서연의 그림 앞에 몰려들었다. 이 학생이 직접 그린 거예요? 정말 깊이가 남다르네요. 특히 이 아이의 시선. 보는 사람의 가슴을 울립니다. 관람객들의 칭찬에 서연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구석에 있는 두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저 사람들, 나를 알고 있어. 하지만 어릴 적 기억이 희미해 누군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 민수와 혜리는 결국 끝내 다가가지 못했다. 대신 그림 앞에 명함 한 장과 짧은 메모를 남겼다. 당신의 작품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서연은 그림 앞에 놓인 명함과 메모를 발견했다. 명함 속 이름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강민수, 정혜린. 그 이름들은 서연이 지은 스님을 통해 어렴풋이 들었던 자신의 친부모의 이름이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마음 한구석에서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운명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서연은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전시회 이후 며칠 동안 강서연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그림 앞에 놓여 있었던 명함, 강민수, 정혜린이라는 이름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스님이 들려주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전시회장에서 두 사람을 마주쳤을 때 느꼈던 묘한 직감이 점차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지은 스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서연은 고민 끝에 부모님과 연락을 해보기로 했다. 서연아,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넌 강한 아이니까 선택은 너의 몫이야. 지은 스님의 따뜻한 조언에 용기를 얻은 서연은 명함 뒷면에 적힌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저 강서연입니다. 만나 뵙고 싶으시다면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세요. 보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고맙구나. 우리가 널 버린 죄인이지만 다시 만날 기회를 준다면 감사하겠다. 내일 저녁 인사동 근처 카페에서 기다릴게.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도착한 서연은 부모님을 마주했다. 정혜린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수 역시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담담하게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렴풋한 기억 속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붉은 반점을 가진 자신의 얼굴처럼 그들의 눈에도 후회와 아픔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짧은 침묵 끝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를 버리셨어요? 혜리는 흐느끼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강가문의 명예, 순옥 할머니의 반대, 세상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날 밤의 선택. 그때 우리는 너무 어리고 약했어. 너를 지켜낼 자신이 없었어. 하지만 매일 밤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민수도 말을 이었다. 언제나 너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감히 너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보고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어. 서연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였다. 분노, 슬픔, 허망함, 그리고 어렴풋한 이해심까지. 하지만 그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 수는 없었다. 전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원망만 하고 싶지도 않아요. 혜린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어색하지만 첫 만남은 끝났다.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서연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며칠 후 한 방송국에서 서연을 초대했다. 기적의 소녀, 버림받은 아이에서 천재 화가로라는 타이틀로 토크쇼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서연은 결국 출연을 결심했다. 방송 당일 스튜디오에는 많은 관객이 자리했다. MC는 화려한 말솜씨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특별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조계사에서 자라며 자신의 상처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승화시킨 소녀 강서연 양입니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서연은 긴장한 채 무대에 올랐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털어놓았다. 조계사의 삶, 지은 스님의 사랑, 미술을 통한 치유의 여정.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관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질문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본인도 알잖아요. 사람들은 당신의 그림보다 당신의 사연에 더 관심 있는 걸. 그게 없었으면 당신이 이렇게 주목받았을까요?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MC도 당황한 듯 웃으며 분위기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방송 후 온라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강서연, 불쌍한 척해서 뜬 거지 뭐. 솔직히 동정심 마케팅 아니야? 그래도 멋있다. 그 아픔을 이겨낸 게 대단해. 그림 실력으로 승부 보자. 사연으로 팔지 말고. 네이버, 다음, 유튜브 댓글창은 하루 종일 논란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다시 한번 세상의 잔인함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조차 상업적이라며 몰아붙였다. 방송 이후 몇몇 미술계 관계자들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냥 또 하나의 SNS 스타지. 실력은 모르겠고 사연만 부각되는 스타일. 서연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정말 자신은 동정으로 주목받는 걸까? 자신의 그림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걸까? 자신이 진짜로 아름다운 걸 세상은 믿어주지 않는 걸까? 그때 수아가 조용히 그녀의 옆에 다가와 말했다.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넌 내 방식대로 내 아픔을 표현한 거야. 세상이 뭐라 해도 그건 너의 진짜야. 서연은 수아의 손을 꼭 잡았다. 한 번 더 무너질 뻔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음엔 세상이 뭐라 해도 당당히 자신을 증명하겠다고. 토크쇼 방송 이후 강서연의 삶은 또 한 번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응원과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고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연을 괴롭힌 것은 가족과의 문제였다. 부모님과의 재회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되었다. 그들의 진심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특히 할머니인 강순옥 여사의 존재는 더욱 큰 벽이었다. 강순옥 여사는 부산의 유명 강씨 가문을 이끄는 인물이었다. 전통과 명예를 중시하는 그녀에게 서연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감춰야 할 흉터였다. 방송 직후 강순옥 여사는 부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갑게 말했다. 우리 가문에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 외모에 그런 출신을 가진 아이를 내 손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발언은 곧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뉴스 포털에는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고 댓글창은 또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역시 전통 있는 집안은 다르네. 얼굴에 흉터 있다고 손녀를 부정하는 게 말이 돼. 가문,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가? 사랑이 더 중요하지. 논란이 커질수록 서연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부모님인 강민수, 정혜린 역시 할머니의 강경한 태도에 깊은 혼란을 겪었다. 엄마, 제발 좀. 이제 그만하세요. 서연이는 우리의 딸이에요. 민수는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순옥 여사는 굽히지 않았다. 너도 알잖아. 우리가 어떤 가문인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는지. 널 위해, 혜린이를 위해, 그리고 가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 애는 멀리 두는 게 맞아.
혜린 역시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지쳤어요. 순옥 여사는 고개를 돌리며 냉정하게 말했다. 죄책감은 죄책감일 뿐이야. 그게 우리 집안의 명예보다 앞설 순 없어. 이런 상황에서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서연아, 당분간 부모님과의 만남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지은 스님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한쪽이 다시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그때였다. 한 통의 이메일이 서연에게 도착했다. 발신인은 한국의 저명한 화가이자 예술계 원로인 백성우 교수였다. 이메일의 내용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강서연 학생, 그대의 사연은 충분히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예술은 동정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그림이 정말 실력이라면 사연 없이도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겠지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서연의 자존심을 후벼 팠다. 백성우 교수는 한국 미술계의 권위자로 많은 신진 작가들이 그에게 인정받는 것을 꿈꿨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보수적이고 완고한 인물로도 유명했다. 그의 공개적인 비판은 곧 예술계 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백 교수 말이 맞다. 강서연, 실력으로 증명해야지. 아니다. 그 아이 그림엔 진짜 감정이 있어. 사연 없이도 훌륭한 작품이잖아. 서연은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제는 진짜로 내 그림으로, 내 목소리로 증명해야 할 때야. 며칠 후 서연은 결단을 내렸다. 스님, 저 개인전을 열고 싶어요. 지은 스님은 놀란 듯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준비도 오래 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클 거야.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더 이상 내 과거에만 기대고 싶지 않아요. 지은 스님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좋아. 너답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그렇게 서연의 첫 번째 개인전, 거부당한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의 준비가 시작됐다. 전시의 콘셉트는 명확했다. 거부당했던 존재들, 외면당했던 상처들,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담는 것. 서연은 자신의 자화상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의 모습을 그렸다. 상처 입은 얼굴, 주름진 손, 사회의 외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단한 일상을 화폭에 담았다. 부모님도, 미술계도, 할머니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담담히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준비 과정 내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비난과 냉소가 이어졌다. 또 동정심 마케팅이네. 그래도 궁금하긴 해. 어떤 작품을 내놓을지. 실력 없으면 이번엔 바로 드러나겠지.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작업실에 들어가 그림을 그렸고 밤늦게까지 캔버스 앞을 떠나지 않았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마음속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걸 느꼈다. 그리고 드디어 개인전 개막일이 다가왔다. 부산, 서울, 미술계 관계자들, 언론,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장을 받고 전시장에 모일 예정이었다. 그날 서연은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내보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족의 그림자도 세상의 편견도 더 이상 그녀를 가두지 못할 것이다. 강서연의 첫 번째 개인전 거부당한 아름다움이 열리는 날 서울 인사동의 정민갤러리는 평소보다 몇 배나 붐볐다. 전시회 시작도 전부터 갤러리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고 언론과 방송사들의 취재진까지 몰려들었다. 전시회의 제목만으로도 이미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강서연이라는 이름 그 자체였다. 그 소녀 맞지? 어릴 적 버려졌다는 그 화가. 이번엔 진짜 실력으로 증명할까? 솔직히 난 기대돼. 세상에 없는 시선을 가진 아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의 기대와 의심이 교차하는 가운데 전시장 문이 열렸다. 서연은 차분한 표정으로 자신의 작품들이 걸린 전시장에 들어섰다. 벽면에는 거부당한 아름다움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 수십 점의 그림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상처 입은 얼굴을 가진 아이, 눈물을 머금은 노인, 외면당한 여성,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심에는 붉은 반점을 가진 자신의 자화상이 당당히 걸려 있었다. 그림 하나하나에는 서연이 겪은 아픔과 극복의 흔적, 그리고 세상에 던지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림을 감상했다. 전시장 곳곳에서 탄성이 새어나왔다. 이 감정 표현, 정말 대단하다. 상처조차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다니. 사진보다 더 사실적인데 동시에 마음을 울리네. 하지만 그 순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전시장에 들어섰다. 강민수와 정혜린,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강순옥 여사까지. 서연의 눈이 커졌다. 특히 할머니인 순옥 여사의 등장에 전시장은 술렁였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일제히 순옥 여사를 비추었다. 몇몇 기자들은 재빠르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순옥 여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흔들림이 비쳤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연의 그림을 바라봤다. 그리고 붉은 반점을 가진 서연의 자화상 앞에 멈춰섰다. 순옥 여사는 한참을 그림을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다. 이 그림, 너구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분명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민수와 혜리는 조마조마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담담히 말했다. 네, 저예요. 당신들이 숨기고 싶었던 손녀, 강서연. 순옥 여사의 눈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림 속 내 눈을 보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구나.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하지만 순옥 여사는 더 이상의 말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전시장을 빠져나갔다. 그 모습은 상처받은 사람의 등처럼 쓸쓸했고 동시에 오래된 벽이 무너지는 순간 같았다. 순옥 여사의 뒤를 따라 민수와 혜린도 나가려 했지만 서연은 그들을 불렀다. 잠깐만요. 두 사람은 걸음을 멈췄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내 가족도, 내 상처도, 내 그림도 모두 당당히 드러낼 거예요. 민수와 혜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그렇게 가족과의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간 뒤 전시회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곧 미술계 관계자들과 평론가들도 속속 도착했다. 그중에는 한국 미술계의 권위자인 백성우 교수도 있었다. 백 교수는 냉정한 표정으로 서연의 그림을 살펴봤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가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모두 궁금해했다. 한참 후 백 교수는 조용히 말했다.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는 용기. 그걸 예술로 풀어낸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백 교수의 마른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지만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었다. 그날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뒀다. 언론은 긍정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관람객들은 그림 속에 담긴 깊은 감정에 감동했다. 상처도 아픔도 결국 삶의 일부라는 걸 느꼈어요. 저도 제 결핍을 숨기며 살았는데 이 전시회를 보고 용기가 생겼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반응에 서연은 비로소 미소 지을 수 있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진심으로 실감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서연은 지은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은 환한 미소로 서연을 맞았다. 너 참 잘했다. 서연아. 결국 내 그림으로 세상을 바꿨구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스님 덕분이에요. 스님이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지은 스님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세상에 너의 이야기를 전해야지. 서연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느새 봄 기운이 느껴지는 하늘 아래 새로운 꿈이 피어나고 있었다. 거부당한 아름다움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강서연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전시회를 통해 얻은 인지도와 평가 덕분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녀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프랑스 파리의 유명 갤러리와 일본 도쿄의 현대미술관에서 전시 요청이 들어왔다. 어린 시절 상처로 가득했던 아이가 이제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젊은 예술가로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성공과 달리 서연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다. 가족과의 관계, 특히 할머니인 강순옥 여사와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순옥 여사는 전시회 이후 언론의 관심과 비난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가족 내에서는 여전히 서연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남아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서연아,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순옥 여사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현재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의식은 불분명하고 회복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오랜 갈등과 상처가 뒤섞인 관계였지만 서연은 주저하지 않았다.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다. 병실 안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있는 순옥 여사의 모습이 있었다. 강민수와 정혜린도 지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할머니, 저예요. 서연이에요. 의식이 없는 듯 보였던 순옥 여사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희미하게 눈이 떠졌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순옥 여사의 눈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슬픔과 후회,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눈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더 이상 숨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저를 미워하셨던 것도 이해해요. 순옥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녀의 눈빛과 손끝의 미세한 떨림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부산에 머물며 병원에 자주 들렀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간의 대화도 조금씩 풀어졌다. 정혜리는 말했다.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해. 이렇게 당당하게 성장한 걸 보면 가슴이 아프면서도 자랑스럽다. 강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이젠 숨지 않을게. 우리 가족이란 사실 어디서든 당당하게 말할 거야. 서연은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결국 순옥 여사는 세상을 떠났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지막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서연은 흰 국화꽃을 들고 할머니의 영정 앞에 섰다. 할머니, 비록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 우리 가족,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저 열심히 살아갈게요. 그 말을 끝으로 오랜 상처의 매듭이 조용히 풀려갔다. 장례식을 마친 후 서연은 서울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이번엔 단순한 개인전이 아닌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술 교육 프로젝트였다. 이름은 희망의 부디였다. 그림을 통해 상처를 치유받았던 자신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의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다. 프로젝트는 조계사를 시작으로 전국의 보육원과 복지기관으로 확장됐다. 아이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서연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이야기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멋진 화가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소녀가 수줍게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거. 아이들의 밝은 웃음 속에서 서연은 진짜 행복을 느꼈다. 한편 해외 전시 준비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파리와 도쿄, 그리고 뉴욕에서도 서연의 이름이 언급됐다. 특히 뉴욕의 유명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인 개인전은 버려진 것들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해외로 향하기 전 서연은 조계사를 찾았다. 지은 스님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드디어 세상으로 더 멀리 나가는구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스님 덕분이에요. 여기서 시작하지 않았다면 전 지금의 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지은 스님은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았다. 너 스스로 해낸 거야.
난 단지 길을 보여줬을 뿐이야. 서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그녀의 가슴 속엔 더 이상 상처만 남아있지 않았다. 이젠 상처도 아픔도 모두 자신의 일부로 품고 세상과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다시 붓을 들었다. 이번엔 더 넓은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파리, 도쿄, 뉴욕을 거쳐 강서연의 이름은 전 세계 예술계에 점차 알려졌다. 버려진 것들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열린 해외 전시는 각국 언론과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았고 그녀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도 제작됐다. 그러나 그 모든 화려한 성공 속에서도 서연은 변하지 않았다. 늘 자신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잊지 않았고 그림 속에 담긴 진심을 지키려 노력했다. 뉴욕 개인전이 끝난 어느 날 서연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뉴욕 현대미술관, 모머 측에서 정식으로 그녀의 작품을 소장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서연은 잠시 멍해졌다. 어린 시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아이가 이제 세계적인 미술관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게 된 것이다. 그날 밤 호텔방 창밖으로 펼쳐진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스님, 저 여기까지 왔어요. 그 순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어린 시절의 서연이 겹쳐 보였다. 붉은 반점과 기형적인 손가락,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버려졌던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아픔은 더 이상 서연을 가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 원천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서연은 본격적으로 희망의 붓 재단을 확대해 나갔다. 전국 각지의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제공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특히 조계사에서는 매년 상처를 넘어선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그곳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참가해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진짜 삶의 울림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전시회를 마친 후 한 중년 남성이 서연을 찾아왔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서연아, 아니, 이젠 작가님이라고 해야겠구나. 그는 다름 아닌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박지훈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오빠? 지훈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 얼굴을 보고 내 열등감과 상처를 너한테 풀었던 거야. 한참 동안 후회했어.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 나도 이제 그 상처를 이해할 수 있어. 오빠도 힘들었을 테니까.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다. 너 정말 멋지다. 이렇게 성장한 너를 보니 나도 내 인생을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연은 따뜻한 미소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렇게 오래된 상처들도 하나씩 아물어갔다. 시간은 흘러 서연은 30을 넘겼다. 바쁜 활동 속에서도 그녀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큐레이터 김준호였다. 뉴욕 전시회를 준비하며 처음 만난 그는 서연의 그림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과 내면에 깊이 매료됐다. 준호는 서연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었고 외모나 배경이 아닌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다. 결국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장소는 다름 아닌 조계사였다. 지은 스님이 주례를 서고 가족과 친구들이 둘러싼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결혼 후 서연은 딸을 낳았다. 이름은 하윤이었다. 밝을 하, 따뜻할 윤이라는 뜻을 담았다. 하윤은 건강하게 태어났고 밝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났다. 엄마, 내 얼굴에도 특별한 표시가 생길까? 5살이 된 하윤이 순진하게 물었다. 서연은 딸의 뺨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하윤은 환하게 웃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에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서연의 작품은 계속 세상 곳곳을 누볐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그림 속엔 상처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담겼고 그 속엔 희망과 치유가 깃들어 있었다. 그림을 통해 서연은 말하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작품 세계를 집대성한 전시회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이라는 제목이었다. 전시장 한가운데엔 대형 연꽃 조형물이 설치됐다. 연꽃의 꽃잎 하나하나엔 서연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그림과 기록이 담겨 있었다. 수많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그중엔 한때 그녀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그녀를 응원했던 사람들도, 이제 막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서연의 작품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용기를 얻었다. 전시회 마지막 날, 기자가 서연에게 물었다. 강서연 작가님, 여전히 세상엔 편견과 차별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의 작가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또렷이 말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품고 자신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연꽃이 진흙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듯이요. 그 말에 전시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 잔잔한 박수가 퍼졌다. 그날 저녁, 서연은 하윤을 품에 안고 조계사 뒷마당 연못가에 앉았다. 하윤아,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린 충분히 빛날 수 있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처럼?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그래, 우리 딸도 언젠가는 멋지게 피어날 거야. 어둠이 내려앉은 연못 위로 달빛에 비친 연꽃들이 고요히 흔들렸다. 상처도, 아픔도, 사랑도 모두 품은 채 그렇게 세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